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늘 그렇듯이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윤춘호 SBS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세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눌 첫 번째 주제는 어제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관련 소식입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면 국회의장이 개원사를 합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회의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개원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광석화, 쾌도 남마 이런 단어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반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현 정부 출범 첫 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전광석화, 쾌도 남마처럼 적폐청산,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 개혁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한계도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개혁 과제는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개혁의 철로가 쾌속으로 깔렸으나 개혁 열차가 달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기관석에 앉은 차례입니다. 현 정부 출범 2년차 청와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예, 야당 반발하는 소리는 이 영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요. 윤춘호 실장, 일단 전광석화, 쾌도 남마 가치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광석화, 쾌도 남마 이런 단어가 주는 그 뉘앙스라는 게 있죠. 이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는 뭐 그런 뜻을 담은 단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말을 문희상 의장이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재벌개혁이랄지 검찰개혁이랄지 적폐청산이랄지 이런 점에서 충분히 잘해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서의 국회 개혁입법 이런 것들이 부진했다. 이런 부분들을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어제 개원사를 발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전광석화, 쾌도 남마처럼 적폐청산,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힌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왔는데 국회가 정작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아마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 의장 같은 경우에는 당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듣기에는 지금 저게 지금 여당 의원이 하는 말인지 국회의장이 하는 말인지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야당이 어떤 불만을 드러냈는지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의장이 이야기할 때 야당 의원들의 반응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품격도 상실하고 정신 안 차려요. 균형 감각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연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문희상 수 의장 있습니다. 얘기할 때 바로 야당 반발까지 포함해서 청와대 따로 만들었다? 여의도 출장 소장하실 것 같으면 국회의장 뭐하러 했습니까? 개헌 연설에서 보여주신 그 국회의장의 자세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정기국회 개헌 연설이었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청와대 여의도 출장 소장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도를 넘은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왜 자유한국당은 이런 반발을 했는지 어제 국회 본회의장 상황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통일특보직을 신설했습니다. 인적 자원의 전문성과 반복성이 동반되어서 관계구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실망스러워요. 의장님 중립 지키세요. 중립.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제1원칙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제와 균형. 입법과 행정부가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한 정부를 만드느냐라는 게 가장 핵심적 과제인데 야당에서는 저는 이제 문희상 의장이 한 말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예요. 초창기 때는 청와대의 계절은 가고
국회 계절이 온다는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중심이 돼서 협치국회,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대적 과제라고 보는데 개헌사에서 저렇게 이제 야당이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과연 협치국회가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건데요. 의장이 얘기하는 촛불혁명의 제도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니다까지는 저는 다 동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그런 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 없이 무조건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면 야당은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같이 성찰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국민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청와대 여의도 출장 소장이다 이렇게 또 비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파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쾌도남마 정광석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의 그러한 그 이른바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작업을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야당은 또 하나 문제가 판문점 비준 동의에 대해서 이건 야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성을 못 지키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의도 출장 소장이다 국회의장을 그리고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은 그렇게 뭐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또 한계가 있다는 얘기 분명히 했어요. 국회가 개혁 입법에 상당한 진척이 없다라고 저 국회의 어떤 그 자성의 몫을 낸 거거든요. 예. 국회의장도 국회 소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그렇게 편향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제1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국회의장이 어쨌든 당위적인 몫을 많이 내는 건데 그 부분을 일부의 국회의장을 자신들이 속한 국회의 대표인데 국회 수장인데 여기서 출장 소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비판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 비례성 있게 비판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격화시킨 게 아니냐, 폄하시킨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은 또 따를 것 같기도 합니다. 역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에 대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평가, 반응, 행동들 어떻습니까? 돌이켜보면은 국회의장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직설적으로 예전에 그 날치기라는 게 있을 때는 좀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게 선진화법 이후에는 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전임 정세균 의장 시절에도 보면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경우가 없진 않았습니다. 없진 않았지만은 여의도 출장 소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들어볼 정도는 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오늘 아침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 중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냐 아니면 국회 수장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나왔어요. 나온 걸 보면 어제 문 의장의 개원사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국회 문을 여는 날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뭔가 여권이 어떤 압박하려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협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사실은 내심으로는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경계감의 좀 표현 같기도 해요. 예. 어제 개원사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 본회의장 모습은 올해 정기국회가 늘 그랬지만 올해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예고편인 것 같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기국회 정말로 어떻게 진행될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9월 3일은 방송사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생일이었습니다. 바로 제55회 방송의 날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의 날을 맞아서 지난 10년 동안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졌었다. 성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특히 4월 27일에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당시를 회고하면서 방송의 역할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의 현장을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어제나 성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기획했지만 군사분계선 위의 파란색 도보다리, 정상 간의 대화를 대신한 바람 소리와 새소리를 잠시 해설을 멈추고 고스란히 전한 것은 우리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를 어떤 말보다 더 실감 있게 세계인들에게 전한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4월 27일
도보다리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도보다리에 있었지요. 그래서 당시 방송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당시 상황을 찾아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면서 SBS 남북 정상회담 특보 당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바로 그 대목이 SBS 뉴스 특보를 통해서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러분께 4월 27일 뉴스 특보의 한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다리 위를 걷는 남북 정상의 모습, 저 장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도 잠시 말을 줄이겠습니다. 현장음 한번 키워주세요. 판문점의 바람소리. 비록 두 정상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판문점의 바람소리, 새소리 시청자 여러분 직접 함께 보시죠.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눈지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김영준 교수님 혹시 저 당시에 실제로 이 장면 보셨습니까? 나중에 좀 전해 들으셨습니까? 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앵카의 멘토를 같이 연상해서 보니까 저거는 아주 굉장히 고도로 기획된 게 너무 자연스러우면서도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분단의 역사, 아픈 역사를 평화로 대체하자는 그 메시지를 새소리, 바람소리로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나름대로 시적인 것 같지만 현실 속에서 얼마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방송이라는 것은 대단하다. 이게 비슷한 예가 오바마 대통령이 옛날에 그 아리조나주에서 권총 사격을 당해서 추모지에 가서 1분간 연설을 하다 멈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아주 굉장히 숙연하게 그 장면을 봤었던 거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장면과 같이 연관해서 봤을 때 야, 이 방송의 힘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네, 뉴스 특보. 요즘 사실 뉴스 특보가 정말 많은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뉴스 특보가 많지는 않았는데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제가 저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좀 난감했었죠. 도보다리 산책을 하는데 두 정상의 이야기는 들리지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 새소리가 얼핏 화면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 출연하신 전문가분들과 또 앵커가 말을 줄이고 30초, 1분 아마 상당히 처음에 한 2분 이상 정도로 저 장면만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기획은 청와대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방송이었다. 방송의 역할이다. 방송의 역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아마 어제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방송이 갖는 그 특성이 있죠. 그리고 사실 뭐 신문보다도 신문은 신문대로 나름의 역할이 있고 방송은 방송대로 또 그 역할과 사명이 있는데 특히 방송은 그 시간을 현장을 그대로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신문이 따라오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판문점 선언 때에 도보다리 위에 그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말보다도 침묵이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우리 한국 한반도의 분단을 상징적으로 그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보여준 건데 그것은 방송 아니면 불가능한 거겠죠. 방송이라는 특히 이제 방송이 워낙 그 기술이 발달됐고 과거에는 방송이 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소리를 잘 잡아내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아주 통신 기술이 발달돼서 방송 기술도 그런 것들을 들려주면서 오히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를 그대로 방송이 전한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인식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방송의 날 축사에서. 방송의 공공성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이것은 꼭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송사에서 방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 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공공성 절대 잊지 않으면서 방송을 해나가도록 방송사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저도 SNS 글을 직접 봤어요. 이런 시각에 뭔가 글을 썼는데 특사단의 방북과 관련한 이야기를 쓴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중요한 특사 방문을 앞두고 이제 임종석 실장이 글을 올렸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특사단이 다시 평양에 갑니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안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 내일을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간절한 목표와 준비된 능력임을 새삼 깨우치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내일은 다르게 시작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은 내일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앞부분에 이제 저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은 한반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외교 상황에서 미국의 인내와 협조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점, 이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강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제가 지금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어제 오전 10시 32분에 이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안고 대북 특사단이 다시 평양에 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일정 확정하고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거 확정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를 기대한다는 얘기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조기 방북,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충실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조간신문에서 말이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내일을 바꾸는 건 우리 자신의 간절한 목표와 준비된 능력임을 새삼 깨우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런 대목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른바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이것과 결부시켜서 쓴 기사도 제가 봤는데 어떻습니까? 최 교수님 좀 경강부회나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경강부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좀 심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매사를 그 일부 언론입니다만 왜 그런 관점에서 봐야만 하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북미 간의 그 비핵화 협상이랄까 이것이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북미 간의 협상을 어쨌든 중재를 하고 이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주체가 북한과 미국이고 사실 우리가 독립변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 이걸 이제 마치 우리나라가 독립변수가 아닌데 이렇게 했냐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이걸 왜 그 북한의 그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와 연관시키는지 우리란 단어가 같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야당 뭐 일부 언론이고 야당이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너무 이런 관점을 너무 자주적 시각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우리 남한 정부를 싫어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이런 걸 이제는 좀 탈피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간절함이 있는 거거든요. 이 국면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페이스북에 이제 그 하루 앞두고 이렇게 글을 올린 건데 좀 관점을 좀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의 논평이 바로 조금 전에 그 일부 언론이 보도한 그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와 같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종석 실장의 글 가운데 말이죠. 이게 있어요. 냉엄한 외교 현실의 세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동의 없이 시대사적 전환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전례 없이 강력하고 긴밀하게 미국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핵심이죠. 예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정신이에요.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이 논평을 보면은 6.13 지방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라고 정부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줬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 노력에 대해서 열심히 야당도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신자주 노선이라고 해서 자꾸만 우리 민족끼리를 연결시킨다는 거는 또다시 이것은 퇴행으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자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미 관계 동맹체제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자주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임종석 실장이 얘기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남북관계는 이제는 북미관계의 종속적 상태가 아니다. 남북관계는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자주적인 걸 넘어서서 한반도 전체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대정신이라는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결국은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관계로 간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거 관련해서 임종석 실장이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글을 누가 읽으라고 올렸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앞부분은 확실히 이건 북한을 두고 말을 한 것 같아요. 예. 북한에 두고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동의 없이는 이른바 남북 관계의 진전,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체제의 확립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좀 호소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또 나가면 이제 내일 이제 북한으로 가는 특사단에게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주는, 그다음에 이제 북한 쪽에게 우리 입장을 이제 전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역시 우리 국민들의 응원을 호소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만큼 정말로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임종석 실장이 호소하고 싶어서 이런 공개적인 글을 올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지난 6월에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정세는 긴장해서 평화 국면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놓고서 북한과 미국의 줄다리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내일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단이 북한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걸맞는 결실을 꼭 이루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데는 전문가들께서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내일은 특사단의 평양 방문 소식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 소식입니다. 대표가 되자마자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가장 먼저 대표연설에 나섰는데 6년 전 2012년에도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6년 만에 다시 국회 단상에서 대표연설을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강조한 5가지가 있는데 그 순서를 시청자 여러분 유념하면서 이해찬 대표 연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5가지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입니다. 대전환의 두 번째 과제는 민생 부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네 번째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입니다. 5번째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윤춘호 실장? 5개의 과제를 집권당 대표가 제시를 했는데 경제와 민생을 적폐청산보다 앞세웠습니다. 우리 주영진의 앵커 브리핑 취재팀과 이 제작팀이 굉장히 센스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의 이 연설이 16쪽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이 사실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핵심이 뭘까? 저도 꽤 노력을 하면서 봤는데 역시 순서에 있었어요. 경제, 민생, 그다음에 그 뒤가 적폐청산이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지방분권, 균형 발전,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어도 이해찬 대표가 구상하는 국정의 우선 순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경제고 그다음에 민생이다라는 얘기고요. 저는 의외로 협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방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연설문 맨 마지막에 살짝 걸치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 적어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하는 부분은 경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약간 후순위에 두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 포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오늘 대표 연설에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강조한 부분 5가지, 그중에서도 경제와 민생을 적폐청산보다 먼저 강조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불과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정청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순서로 강조를 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이 절구했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정부가 출발한 지점입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되살리고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보수가 불을 독점하지 않고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 공동체라는 신경제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대체적으로는 비슷한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다 함께 잘 사는 경제 그리고 마지막에 한반도 경제 공동체 평화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아마 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의 역할 분담 느낌도 좀 들기도 해요. 역할 분담. 네,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불의가 없는 사회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강조했는데 또 당대표도 정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똑같이 적폐청산 얘기하면은 너무 이 지금 집권 세력이 집권 연대가 적폐청산에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야당은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경제나 민생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표도 굉장히 악화돼 있고 그러면서 집권당 대표로서 경제와 민생을 더 앞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이견이다. 뭐 어떤 방점을 두는 데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저 대목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결국은 이제 국회의 역할하고 정부의 역할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적폐청산을 통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고 국회는 민생 경제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좀 지적을 좀 해주고 싶은 거는 행동하는 협치를 해야 된다. 협치 없는 경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도 경제를 강조했고 당대표도 경제를 강조했다면 어떻게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뤄내서 민생 법안을 포함해서 개혁 입법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리는 법을 만들지 못하면 경제는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6월 둘째 주서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이렇게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는 경제라고 한다면 저는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다. 이것을 당정적 연석회의도 하고 전원회의도 했지만 핵심은 협치를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쪽에다가 중점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윤춘호 실장 저절로 이 대목에서 이해찬 대표 연설 들으면 생각나는 거 아마 김 교수님도 미국 정치 관심 많으시니까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TV 토론을 통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정권이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경제와 민생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순서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듣는 사람이 누구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듣는 사람들은 집권 여당, 집권부의 핵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야 의원들이 있는 국회에 사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위한 단어였기 때문에 경제, 민생 이 순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세 분과 함께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정치권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